우리 교재 2장 2절 역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이론에서 역행렬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역행렬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행렬에 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렬 A가 n×n 매트릭스, 즉 n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n차 정사각 행렬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이 두 행렬의 곱을 계산했더니 항등 행렬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다음같이 세모해 볼까요? A가 n×n 매트릭스고요. 또한 C도 역시 n×n 매트릭스예요. A하고 C를 곱해서 I, 즉 단행렬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항등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항등 행렬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의 오른쪽에다 C를 곱해서 I가 되고, 동시에 A의 왼쪽에다 C를 곱했는데 I가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준다면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의 오른쪽에다가도 C, 왼쪽에다 C를 곱했을 때 각각 이와 같이 항등 행렬이 됐다면 이때 이 행렬 A는 가역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버터블 매트릭스라 얘기를 해요. 가역 행렬 또는 다른 말로 정측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비특이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통틀어서 가역 행렬, 비특이 행렬, 정측 행렬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가역 행렬이라 하고요. 이때 이렇게 되는 이 n차 정사각 행렬 C를 우리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C를 A 인버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문장은 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을 글로 남긴 것 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n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의 왼쪽에다 C를 곱해도 I가 되고 A의 오른쪽에다 C를 곱해도 역시 I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만족하는 n차의 정사각 행렬 C가 존재한다면 이 행렬 A를 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C는 A의 역행렬이다 할 것이고 인버스로 표시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C 대신에 A 인버스를 표시하니까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두 개의 같은 차수의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개를 곱해서 I가 된다면 왼쪽은 오른쪽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은 왼쪽의 역행렬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다시피 네모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모가 있다라 보겠습니다. A에다가 A 인버스를 왼쪽에다 곱했더니 I가 됐죠. A에다 A 인버스를 오른쪽에다 곱했더니 역시 I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어떤 두 수의 곱이 주어졌을 때 어느 하나에다가 다른 걸 곱해서 I가 된다면 어느 하나는 다른 쪽의 역행렬이에요. 즉 왼쪽은 오른쪽의 역행렬이고요. 오른쪽은 왼쪽의 역행렬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용어들은 상대적이에요. 즉 A는 A 인버스의 역행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 인버스가 A의 역행렬이 되는 것처럼 A는 A 인버스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역이 아닌 행렬을 싱글러 매트릭스, 특이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도 잠시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가역적이다 또는 가역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가역적 또는 가역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가역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정측 행렬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특이하지 않다는 뜻에서 non-singular matrix, 비특이 행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역 행렬 인버터블 매트릭스, 정측 행렬은 레귤러 매트릭스, 그리고 비특이 행렬은 non-singular matrix 이렇게 해서 같은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우리는 앞으로 정사각 행렬의 곱이, 정사각 행렬끼리의 곱이 단행렬이 되면 어느 하나는 다른 쪽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뒤에 가서도 증명할 때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측 행렬, non-singular 매트릭스는 보통 이제 비특이 행렬이라고도 많이 번역했었어요. 왜냐하면 특이 행렬은 싱글러 매트릭스를 우리가 특이 행렬이라고
난싱글러 매트릭스는 보통 특이하지 않다는 뜻에서 비특이 행렬이라 하고, 정칙 행렬이란 말은 보통 레귤러 매트릭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차피 같은 용어로 사용하니까 레귤러 매트릭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정칙을 그냥 난싱글러, 같은 말로 그냥 다 세 가지 말은 같은 말을 쓰다 보니까 그냥 혼용해서 쓴 거예요. 보통은 그냥 레귤러 매트릭스를 정칙 행렬, 난싱글러 매트릭스를 비특이 행렬, 그리고 가역 행렬을 인버터블 매트릭스 등등 이와 같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역적이다. 즉 가역 행렬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A가 가역 행렬일 때 역행렬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행렬이 편의상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두 역행렬은 같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유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AC equal I이고 CA equal I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즉 요거 이라 하면, 즉 어떤 행렬 n차 정사각 행렬이 가역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같은 차수의 정사각 행렬 C가 있다면 이 C는 반드시 A의 역행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C는 A 인버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우리는 유일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가 더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한편 행렬 n차 정사각 행렬 B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곱하기 B도 I가 되고 B 곱하기 A도 I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B도 역시 A 인버스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도 A의 인버스고 B도 A 인버스다라고 가정을 했네요.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행렬이 A가 가역 행렬이었을 때 그 행렬의 역행렬이 여러 개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서 결국은 B가 C와 같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B는 B 곱하기 I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다음 같이 또 사용할 수 있죠. B는 B 곱하기 I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I 대신에 AC나 또는 CA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편의상 뭐 아무거나 동시에 다 성립 판단을 썼으니까 I 대신에 AC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대신에 AC를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행렬의 곱은 교환은 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BA 그리고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A는 또 가정으로부터 BA가 I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은 I가 될 것이고 IC가 되고요. I는 항대행렬이니까, 즉 단행렬이니까 C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다른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봤더니만 결과적으로 어떤 행렬 A가 가역행렬이었을 때 역행렬의 모양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따라서 역행렬은 유일합니다. A 인버스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봤지만 결국 그 두 개가 같은 행렬이었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역행렬이 항상 유일합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A하고 C라는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A하고 C를 곱한 것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또한 C 곱하기 A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 C를 곱해도 I가 나오고 C, A를 곱해도 I가 나온다면 A는 C의 역행렬이고 또한 거꾸로 C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 2가 됐어요.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앞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대로 곱할까요? 자, 이제 행의 각각의 원소와 일렬의 각각의 원소들끼리 곱해서 결합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7, 14, 3, 5, 15, 1이 됐죠.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니까 0이고 행렬 계산하면 21 마이너스 21 0이 됐습니다. 행렬 15 마이너스 14니까 1 이와 같이 돼서 항대행렬 i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대행렬이 됐네요. 자, 그런데 정의 자체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각각 한 번씩은 곱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떤 정사각행렬의 오른쪽을 곱해도 i가 되고 왼쪽에다 곱해도 i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느 한 행렬은 다른 쪽의 역행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했었으니까 양쪽을 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하고 A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 2 2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15 되니까 1이고 5, 7, 35 그리고 마이너스 35 플러스 35니까 0이 됐고요. 6 마이너스 6이니까 0이고 계산하면 3은 15, 2, 7, 14니까 마이너스 14니까 1 돼서 역시 i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 역행렬의 정의로부터 AC 곱한 것이 i가 되고 CA 곱한 것이 i가 됐었으니까 결과적으로 C는 A의 역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제 1번을 통해서 어떤 행렬 A가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C를 도대체 어떻게 구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C를 구하는 방법, 이 방법, 즉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2차 정사각행렬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서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 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배워서 알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공식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 정리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행렬 A가 2x2 매트릭스일 때 이 공식은 반드시 2차 정사각행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 AD-BC가 0이 아니면 그때 A는 가역,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역행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보면 AD-BC가 있죠. 요 윗줄에 AD-BC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AD-BC,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AD-BC를 우리는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행렬식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제3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얘를 행렬식이라 한다는 것, 그리고 AD-BC의 연산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2차 정사각행렬일 때 행렬식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주 대각 성분을 곱한 값에서 반대쪽 대각선 성분을 곱해서 빼는 것과 같습니다. X자 모양으로 계산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A의 인버스는 이렇게 행렬식의 역수 그리고 주대각선의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는 부호를 반대로 한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역행렬이 구해진다는 것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즉 역행렬의 모양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라는 것을 검토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AD-BC가 0이 아니면 가역이 됐지만 AD-BC가 0이면 가역이 될 수 없다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역행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밑에 있는 말은 분명히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잖아요. 당연히 나눌 수 없죠. 역행렬의 모양은 꼭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이 이런 모양이라 했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당연히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가역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버스의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정말로 A의 인버스가 맞다면 A에다가 이 행렬을 오른쪽에다 곱했을 때 당연히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고요. A의 왼쪽에다 역시 이 행렬을 곱했을 때 역시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정말로 역행렬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 A의 오른쪽에다가 이 모양의 행렬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아직은 역행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행렬끼리 곱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행렬 A가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버스의 모양은 AD-BC분의 1이고 그리고 D-B-CA입니다. 행렬과 행렬의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D-BC분의 1이고 A, B, C, D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D-B-C, A 이와 같이 됐습니다. AD-BC분의 1
그리고 행렬의 곱을 계산하니까 행렬 AD-BC.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0. 행렬 계산하니까 CD 마이너스 CD니까 0. 행렬 계산하니까 B 마이너스 BC 플러스 AD예요. AD를 먼저 쓸게요. AD 마이너스 BC예요. 행렬의 스칼라벨은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벨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벨 합니다. 각각의 스칼라벨 하니까 1, 0, 0, 1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A에다가 오른쪽에다 이 행렬을 곱하니까 단위 행렬이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한쪽만 계산해 갖고는 안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의에 의해서 이번에는 왼쪽에다 똑같은 걸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BC분의 1 그리고 D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CA를 자 이제 ABCD 왼쪽에다 곱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스칼라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얘를 먼저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죠. AD 마이너스 BC가 됐고요. 행렬 계산하니까 BD 마이너스 BD니까 0입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C 플러스 AC니까 0이고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BC 플러스 AD인데 AD를 먼저 쓰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렬의 스칼라벨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벨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다 다 스칼라벨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건 자기 자신을 나눴으니까 1, 여긴 0, 0, 여기도 자기 자신을 나눴으니까 1이 돼서 역시 I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의 오른쪽에다 곱해도 I가 나오고 A의 왼쪽에다 곱해도 I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요 모양의 행렬은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 A의 역행렬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그래서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대역선의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 부호를 반대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끝났는데요. 자, 근데 이 증명은요 그냥 역행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식의 증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역행렬이 정말로 이런 모양입니까? 라는 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양이 역행렬이 맞다는 것을 정의에 의해서 하나하나 확인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행렬식에 대한 이론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운 뒤에는 일반적으로 행렬의 A가 정사각행렬에 주어졌을 때 정사각행렬 A의 역행렬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2x2인 경우는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검토를 했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A의 모양이 2차 정사각행렬이었을 때 이와 같이 역행렬의 모양은 이런 꼴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AD-BC는 행렬식 디터미넌트라 하고요. 이 DT의 이니셜을 따와가지고 DTA 이렇게 해서 표시합니다. 계산법은 AD-BC로 연습을 하고요. 계산을 하고요. 이 DTA는 2x2일 때만 이렇게 계산하고 3x3나 더 나아가서 n/n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행렬식 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2차인 경우 행과 열의 개수가 두 개씩밖에 없는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의 계산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X자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셈법을 고안해낸 사람은 사라스라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 사라스가 행렬식의 정의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렬식의 정의대로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X자로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통 사라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연산법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더 일반화된 것은 또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 역행렬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이용해서 예제 2번의 역행렬의 모양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3, 4, 5, 6으로 되어 있네요. 행렬 A가 3, 4, 5, 6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A, B, C, D예요. 우리는 주어진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봅니다. 3 곱하기 6 마이너스 4 곱하기 5입니다. 3, 6, 18, 4, 5, 20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값이 0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이므로 A는 분명히 가역행렬입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역행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A의 인버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역수니까 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대각선의 위치를 바꿉니다. 3하고 6을 바꿔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호를 반대로 하죠. 자, 이와 같이 해서 A의 역행렬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정말 이게 역행렬이 맞는지는 검토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행렬 A 3, 4, 5, 6하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를 이제 오른쪽에다도 곱하고 왼쪽에다도 곱해서 i가 나오는지를 검증해 보면 되는데요.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A 인버스의 모양을 구할 수 있고요. 이때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안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뭐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넣어서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2 그리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 번은 연습을 해볼까요? 원래는 동시에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곱해봐야 되는데 편의상 한쪽만 곱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역행렬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지요. 3, 4, 5, 6이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걸 오른쪽 한쪽에만 계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하니까 2, 5, 10이에요. 그래서 1이 되는군요. 행렬 계산하니까 2, 3은 6 그리고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있고요. 약분하면 2 마이너스 6 이거 0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행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은 15가 되고 이렇게 곱하니까 약분하면 3, 5, 15 플러스 15니까 0이 됐죠. 행렬 계산하니까 2, 5,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가 있고요. 약분하면 3, 마이너스가 있고 3, 3, 9가 돼서 1. 우리가 원했던 단행렬 i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모양이 예제 2번에 역행렬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매 문제마다 이렇게 검토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공식을 하나 배웠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었기 때문에 중간에 셈만 틀리지 않았다면 일일이 검토하지 않아도 역행렬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 이론을 이용해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선형계,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기본 행렬산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셈을 해왔었습니다. 행축약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이나 기하사다리꼴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왔었죠. 자,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리는 바로 선형계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선형계를 푸는 방법은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고자 하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행렬식의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건이 충족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볼까요? 행렬 A가 n차의 가역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Rn 공간상에 있는 각각의 벡터 B에 대하여 AX = B라는 이 선형계는 해를 갖는데 이런 모양의 해를 갖고 그리고 이 해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다시피 n/n 매트릭스가 가역행렬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뒤에 가서 n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곧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n차 정사각행렬이 행렬 A의 역행렬 A 인버스가 구해졌다라는 가정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이런 꼴인지 그리고 그 해가 유일한지를 각각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해의 모양은 x는 A 인버스 B의 꼴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이 해가 되는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x A 인버스 B가 AX = B의 해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해임을 보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A, 자, X 대신에 AX에서 X 대신에 A 인버스 B 이와 같이 됐습니다. X 대신에 A 인버스 B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행렬의 곱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A 인버스 B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항대행렬 또는 단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 그리고 B가 되고 I는 항대행렬이니까 그냥 B만 남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X 대신에 A 인버스 B를 대입을 했죠. X 대신에 A 인버스 B를 대입했더니만 자연스럽게 AX가 B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X가 이 방정식의 해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는 AX 이퀄 B의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유일성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가 유일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X 이퀄 B, 어떤 B가 주어졌을 때 해가 X 말고도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X 이퀄 B 말고 예를 들어서 AY 이퀄 B 또는 AU 이퀄 B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해가 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른 해조차도 해의 모양은 A 인버스 B로 나온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역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AX 이퀄 B 뿐만 아니라 AU 이퀄 B도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X가 되는 X뿐만 아니라 U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가정에 A가 가역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A가 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므로 가역 행렬이므로 우리는 방금 전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왼쪽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인버스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A 인버스를 이 방정식의 왼쪽에다 각각 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U 왼쪽에다 A 인버스, B의 왼쪽에다 A 인버스예요. 그러면은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었으니까 A 인버스 A, U 이퀄 A 인버스 B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했으니까 항대행렬이 되죠. 정의로부터 AU는 이퀄 A 인버스 B가 됐습니다. 근데 I가 항대행렬이기 때문에 U가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U는 이퀄 A 인버스 B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X도 A 인버스 B,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도 A 인버스 B로 표현되는데 또 다른 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또 다른 해조차도 역시 A 인버스 B로 표시됐으므로 곧 U는 이퀄 X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유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면서 동시에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차 정사각행렬 A가 가역행렬이었을 때 선형계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는 항상 X는 이퀄 A 인버스 B의 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항등식 관계예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어떤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하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살펴보는 것 뿐입니다. 자, 예제 3번은 수평에 어떤 탄성막대가 있습니다. 수평에 탄성막대가 있는데 양 끝은 고정되어 있고 탄성막대 위에 있는 세 지점에서 각각 하중이 주어져서 힘을 받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F는 힘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그 세 지점에서의 힘을 나타내는 벡터 함수라고 표시했을 때
그리고 요 y는 세 점에서 그 탄성막대가 휘어진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후크의 법칙에서 자, 다음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F는 힘, Y는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각각의 벡터,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벡터로 표시한 것 뿐이고요. 이 T는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인데 이 T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연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의 역은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불려지는 이 D 인버스는 강성 행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서 강성, 즉 어떤 단단함 이런 거라 표현할까요? 휘어지지 않고 딱딱한 이런 거에 대한 칙도를 나타내는 행렬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플렉서블 매트릭스에서 유연한, 얼마나 유연할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로 사용합니다. 이때 D와 D의 인버스의 열들을 그 의미를 물리적으로 서술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탄성막대가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지대 양 끝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양 끝에 지지대 올려져 있는데 위에서 하중이 가해져 가지고 보가 이렇게 탄성막대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빔 같은 게 있다나 봐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교량 위에 올려놓았던 그 어떤 빔이 위에 교량 위에 자동차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하중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처진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처짐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 지점에서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에 각각 하중이 가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르는 힘은 각각 힘 F1, F2, F3를 각각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에 있던 평형 상태에 있던 처음에 이렇게 안정 상태에 있었던 이 보가 하중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처짐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중의 강도가 재질이 균질하고 하중의 강도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처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양옆은 이렇게 각각 Y2, Y1, Y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유연성을 나타내는 행렬과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성을 나타내는 행렬의 열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여기 F가 가해지는 점에서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은 이제 힘 F가 뭐 가해지는 힘이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다루기 좋게 힘 F를 일단 이렇게 이 1 벡터, 이 2 벡터 단위 행렬을 생각합니다. 단위 행렬 이 3 이렇게 놨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각의 열 벡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이 힘 F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해지는 힘이 단위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N만큼의 힘을 가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점마다 꼭 단위 힘만큼 누르지는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량 위를 지나가는 그 어떤 자동차가 큰 트럭일 수도 있고 또는 승용차일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좋게 단위 힘만큼을 누르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힘 F 대신에 단위 행렬 I를 놓고 그냥 간단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E1, E2, E3 이렇게 있을 때 물론 얘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스칼라 펑션 F를 단위에다 곱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I가 단위 E1, E2 있을 때 각각의 F를 스칼라배라는 거니까 FE1, FE2, FE3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이제 이 F라는 벡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벡터로 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쓸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우리가 단위 힘만큼의 어떤 크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다 스칼라베라 해서 일반적인 힘을 나타내는 벡터를 표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얘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D 어떤 그 유연성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을 때 자, 이제 여기는 E1, E2, E3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만 딱 떼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딱 떼어서 본다면 DE1은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인데요. DE1은 바로 Y1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그림을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지점에서 단위 힘만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DE1을 다 계산했을 때 나온 최종 결과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Y1만큼, 물론 이 그림은 F1만큼의 하중이 주어졌을 때 Y1만큼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냥 편의상 F1을
이제 이완만큼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걸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얘가 F 아니고요. 얘가 F2, 얘가 F3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그 힘만큼 늘었을 때 이 탄성막대가 얼마나 많이 휘어질까요?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D2완을 계산했을 때 의미는 바로 첫 번째 지점에서 가해진 힘이 단위 힘만큼이 누르고 있다고 봤을 때 그 이도한 그 변형된 휘어진 정도, 처음에 이렇게 원래 정상 상태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휘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2를 계산한 결과는 두 번째 지점에서 휘어진 정도, D3를 계산한 것은 세 번째 점에서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유연성 행렬을 이용해서 각각 제1열, 제2열, 제3열 이런 것들이 각각 첫 번째 지점에서 휘어진 정도, 두 번째 지점에서 휘어진 정도, 세 번째 지점에서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강성 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뻣뻣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 강성 행렬은 인버스를 취한 꼴이 있죠. D 인버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D 인버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D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D 인버스 그리고 이제 Y1을 계산한 것은 E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계산한 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버스는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탄성막대가 그 변형된 길이만큼의 인버스를 곱하면 얼마나 힘이 가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제2성분과 제3성분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D와 D 인버스, 즉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행렬의 의미가 이런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도 이런 의미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저자가 이렇게 탄성막대의 힘을 이용해서 힘과 변형된 길이, 이런 관계를 우리가 행렬로 하나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거의 역행렬은 변형된 길이를 갖고 얼마나 힘이 가해졌는지를 역으로 추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뭘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행렬과 역행렬이 갖고 있는 어떤 공학적인 여러 응용 중에 하나로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예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 우리는 역행렬을 구한 적이 있었죠. 자, 오른쪽에 아직 지우지 않았었거든요. 얘가 예제 2번의 역행렬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이 앞에서 배웠던 역행렬을 이용하여 다음 선형계를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리를 증명했었죠. 선형계에 대한 증명은 AX 이퀄 B를 만족하는 선형계가 있을 때 해는 A가 가역행렬이라면 X는 이퀄 A 인버스 B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활용을 해볼까요? 자, 3, 4, 5, 6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X1, X2, 3, 7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는 AX 이퀄 B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3, 4, 5, 6이라는 이 계수행렬의 역행렬을 이미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해 X1과 X2를 구할 수 있어요. X1과 X2라는 해 X는 A 인버스 B의 꼴이거든요. A 인버스 B의 꼴이니까 A 인버스 요거의 역행렬은 앞서 계산했었습니다. 마이너스 3, 2가 됐고요. 그리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 같이 됐습니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B라는 행렬은 오른쪽에 있는 3, 7입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죠. 주어진 식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 2, 7, 14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가 되는군요. 또한 행렬 계산합니다. 2분의 3, 5, 15 마이너스 2분의 3, 7, 21 이와 같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 실제로 아주 손쉽게 이렇게 역행렬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봤는데요. 정말로 얘가 해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사실 제대로 계산했다면 굳이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만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정말로 이게 나오는지 볼까요? 3호 15 마이너스 3, 4, 12 맞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라면 역행렬 이용해서 손쉽게 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게 될 경우에는요, 물론 여전히 오늘날은 이제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역행렬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계산할 때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냥 보통 이제 2차 정사각행렬 형태 또는 기껏해야 3차 이 정도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실제 많은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규모가 엄청 크게 되는 그런 대단한 규모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필선하기는 어려우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행렬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입니다. 이 성질들은 앞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하나하나 증명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에 대한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죠. 자, A번입니다. A가 가역행렬이면 A 인버스도 가역행렬이 되고요. 그리고 A 인버스 인버스는 A 인버스 인버스는 이거 하나 빠졌군요. 선생님이 타이핑을 들쳤네요. A 인버스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인버스 인버스는 A 자신이 된다는 것. 자, 우리는 한번 증명해 볼까요? A가 가역이라 그랬거든요. A가 가역행렬이므로 A 인버스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A가 가역이라고 했고 A 인버스가 역행렬이라고 했었으니까 A에다 A 인버스를 곱하면 당연히 단역렬이 나와야 되고 A에다 A 인버스를 왼쪽에다 곱해도 역시 단역렬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역행렬의 정의로부터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색깔로 이렇게 구별할까요? 자, 파란색과 빨간색을 곱해서 I가 됐네요. 그러면 오른쪽은 왼쪽의 역행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역행렬이라는 용어는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왼쪽은 오른쪽의 역행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빨간색은 파란색의 역행렬이다 라고도 말을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은 빨간색의 역행렬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란색은 빨간색의 역행렬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A 인버스도 A 인버스의 인버스가 구해졌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A 인버스도 가역이에요. 따라서 A 인버스도 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역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이걸 앞에다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요거이므로 여기다 쓸까요? A 인버스도 가역이다 라는 얘기고 가역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해됐죠? 파란색은 빨간색의 역행렬이라는 뜻이에요. 빨간색의 역행렬. 이해됐죠? 그래서 A 인버스 A 인버스는 A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B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둘 다 똑같이 N차의 정사각행렬이면서 가역행렬이라면 곱도 N차의 가역행렬이 되고 곱의 인버스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얘를 보이기 위해서 A, B의 오른쪽에다가 얘를 계산을 해봅니다. B 인버스 A 인버스를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계산할 때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B 인버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했으니까 이건 단역렬이 됐죠. 자, 행렬의 곱은 결합이 성립하니까 아무나 먼저 계산해도 돼요. A 곱하기 I는 A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I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만 곱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왼쪽도 곱해야 돼요. 우린 저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N차 정사 둘 다 N차 정사각행렬일 때 만약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곱해서 I가 되고 오른쪽 왼쪽을 곱해서 I가 되는 이렇게 될 때 이제 정의로부터 한쪽이 다른 쪽이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 둘 다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왼쪽 오른쪽 두 번 다 계산하지 않고 뭐 왼쪽에만 곱한다든가 또는 오른쪽에만 곱했을 때 둘 다 정사각행렬이 I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하나는 당연히 다른 쪽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배운 대로 정의대로 하나하나 양쪽을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B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B 인버스 그리고 A 인버스 A예요.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 B 인버스 A 인버스 A는 단행렬이 되고,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아무나 먼저 결합해도 돼요. 그리고 B 인버스 I는 당연히 B 인버스가 되고, 이것은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하고 B가 똑같은 N차 정사각행렬이었을 때 곱도 당연히 N차 정사각행렬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잘 보니까 A 곱하기 B가 있을 때 A 곱하기 B의 오른쪽에다가 이걸 곱했더니 I가 됐고요. 동시에 왼쪽에다 곱했더니 I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했던 얘는 당연히 뭐예요? 파란색의 역행렬이라는 뜻이에요. 색깔을 맞출까요? 파란색의 A 곱하기 B의 인버스가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거꾸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파란색은 빨간색의 역행렬이다 라고도 말을 해도 됩니다. 한쪽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다는 거,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볼까요? 10번입니다. 자, A가 가역이면 T는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전체 행렬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전체 행렬도 가역 행렬이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는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게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같이 A가 주어졌을 때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A 트랜스포즈 인버스의 모양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A 트랜스포즈 인버스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뭘 곱할 것이냐면 얘를 곱해 보겠습니다.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해 볼 거예요. 자,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서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도 그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A, B의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트랜스포즈 있는 거 한꺼번에 묶으면서 대신 얘를 앞뒤로 바꿔놓으면 돼요. 각각의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묶고 앞뒤를 바꾸면 A 인버스 A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A 인버스 A는 뭐예요? 단행렬이죠. 단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시켜봤자 단행렬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 트랜스포즈 오른쪽에다 얘를 곱하지 말고 A 트랜스포즈 왼쪽에다가 A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트랜스포즈를 묶어내면 앞뒤가 바뀌어서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A 인버스는 단행렬이고 단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역시 단행렬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모가 파란색 네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빨간색 네모를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둘 다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입니다. 파란색에다 빨간색을 오른쪽에다 곱했더니 I가 됐고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왼쪽에다 곱했더니 역시 I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빨간색은 A 인버스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파란색의 역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이 말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해됐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역행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도 다시 역행렬이 존재하고 각각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곱의 역행렬은 뒤집어진다는 거. 이건 마치 전체행렬하고 비슷하죠. A하고 B의 곱의 트랜스포즈가 뒤집어져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되는 거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보다시피 A 곱하기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의 인버스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것을 역시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기본 행렬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 행렬은 뭘 나타내는 행렬이냐면은 역행렬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정리를 하나 배웠었죠. 그것은 우리가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을 행렬식의 역수, 주도역선의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 부호를 반대로 해서 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규모가 큰 행렬, 3차, 4차 더 나가서
n차 정사각형렬이 주어져 있다면 그런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 절에서 배울 것이고 나머지는 행렬식 단원에서 일반화된 공식을 따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수학자는 조르단이라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르단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강의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요.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